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옷차림도, 눈빛도, 걷는 모습도 예전이랑 달라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건지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말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40년 지기 친구를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국밥집에서 혼자 앉아서 순대국밥에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이른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6년 전에 58세로 은퇴했어요. 퇴직금 1억 6천에 아파트 3억. 그때만 해도 노후 걱정 없다고 했던 친구가 지금 인력사무소 일당으로 보증금 1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 남 얘기로 안 들리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대한민국 50대 이상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실화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친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당장 하나씩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수원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친구한테 전화를 한 통 넣었어요. 설마 받겠어 하는 마음으로 눌렀는데 2번 울리자마자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예전에 그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 친구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카페에서 통화하면 옆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야 하고 아주 작게 힘없이 받았어요. 야, 밥은 먹었냐 물었더니 지금 막 먹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했더니 수원역 근처 국밥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도 배고픈데 거기 가도 되냐 했어요. 친구는 잠깐 멈추더니 그래 하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뭔가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바로 갔어요. 국밥집은 수원역에서 골목 하나 들어간 자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허름한 집인데 유리 창문에 김이 잔뜩 서려 있었고 간판에 불은 반쯤만 들어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어르신들이 여럿 앉아 계셨고 친구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순대국밥 한 그릇이 앞에 놓여 있었고 소주 한 병이 옆에 서 있었고 소주잔에는 한 잔이 따라져 있었는데 아직 안 마신 상태였어요. 처음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진짜로요.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작업복이라고 해야 하나 두꺼운 점퍼에 낡은 청바지, 등산화처럼 생긴 작업화, 얼굴엔 기름때인지 모를 뭔가가 조금 남아 있었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일을 하고 온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 나갔다 온 거였더라고요. 야, 오랜만이다. 하고 앉으면서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친구가 4년, 5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국밥을 시켰어요. 저도 순대국밥 한 그릇이요. 소주는 2병을 추가로 시켰고요. 처음 5분은 별말 없이 먹기만 했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어색한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만나면 말이 넘쳐났었는데 애들 학교 이야기, 부서 이야기, 동창 이야기. 그런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국밥 뚝배기 속 우거지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 옆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저는 일부러 가벼운 얘기부터 꺼냈어요. 날씨 얘기, 요즘 수원에 맛집 생겼다는 얘기, 예전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 소식. 친구는 짧게 받아쳤어요. 그래, 아, 그래. 그 친구는 잘 사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국밥 뚝배기만 바라보면서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소주잔을 들어서 한 번 채웠어요. 친구도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마셨어요. 두 병을 다 비우고 나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야, 근처에 포장마차 없냐? 한 잔 더 하자. 친구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는데 그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포장마차는 국밥집에서 두 블록 걸어가면 나오는 곳에 있었어요. 천막 안에 작은 난로 하나 놓여 있고 플라스틱 의자에 합한 탁자. 우리는 소주 한 병을 더 시키고 오징어 한 접시 시켰어요. 그 난로 불빛이 참 따뜻했어요. 밖은 을씨년스러운 날씨였는데 그 좁은 천막 안에 있으니까 좀 살 것 같았어요. 비닐 벽면을 따라 바람소리가 슝슝 지나가고 난로 위에서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물어물 주변 이야기부터 했어요. 수원 어느 동네에 산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다. 그러다가 소주 두 잔쯤 더 넘기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어다 내려놓지 않은 채로 그냥 잔만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나 지금 인력사무소 다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하고 맞장구를 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괜찮아? 하고 물어봐야 하는 건지 그냥 야 하고 짧게 내뱉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는 계속 말했어요. 인력사무소 일이 쉽지 않다고. 나이가 있다 보니 이제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면 스스로가 느껴진다고. 그래도 일감이 있는 날은 하루 15만 원에서 18만 원. 없는 날은 집에서 그냥 있어야 한다고. 집.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물었어요. 야, 지금 어디 살아? 친구는 한 박자 쉬더니 말했어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2만 원짜리 방이야.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6년 전 이 친구가 은퇴할 때 상황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퇴직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경기도 수원 외곽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당시 시세로 3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4억 5천 이상의 자산이 있던 사람이에요. 노후 걱정 없다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는 준비 다 됐어.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2만 원. 그날 밤 친구 이야기를 다 들은 건 아니에요. 조각조각 술 한 잔씩 넘기면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해 봤어요. 친구는 58세에 은퇴했어요. 그때가 6년 전이니까 지금 친구 나이는 64이에요.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죠. 이게 통장에 찍히던 날 친구는 진짜 오래 일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대요. 30년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나서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그 보상이 드디어 손에 잡힌 느낌이었대요. 근데 그 돈이 통장에 찍히던 날부터 집에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대요. 아들 내외가 자주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더라는 거죠. 며느리도 같이 와서 반찬해 간다. 뭐 사왔다 하면서. 그때는 그게 좋았대요. 아들 며느리가 정 많아졌나 보다 하고. 친구는 퇴직하고
처음으로 집이 북적거리는 느낌에 좋았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내도 뭔가 밝아진 것 같았대요. 이것저것 사고 싶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백화점도 같이 가자고 했고 친구도 그 시절에는 좀 써도 되겠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싶었대요. 아내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했어요. 아내 퇴직금은 아내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아내가 직접 관리했대요. 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돈은 아내 거니까 자기 퇴직금은 자기가 관리하고 그게 문제가 없어 보였대요. 그게 신뢰였고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가 시작된 건 은퇴 3년째 되던 해부터였어요. 그때 친구 나이 61. 갑자기 아내가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몇백을 빌려달라고. 이유는 얼버무렸대요. 뭔가 투자를 했는데 잠깐 막혔다는 식으로. 친구는 그냥 줬대요. 부부 사이에 뭘 따지냐고.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했대요. 이번엔 아들이 같이 와서 금액도 더 컸어요. 그때도 줬대요. 가족인데 내 새끼인데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자식한테 못 준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보면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은행을 갔는데 통장을 봤더니 잔액이 너무 줄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간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가 친구 명의 카드를 여러 개 써왔던 거예요. 친구한테 말 안 하고요. 카드 대금이 쌓여 있었는데 친구는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아내가 먼저 확인하고 숨겼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실체가 드러났어요. 아들이 주식을 했는데 크게 날렸대요. 며느리는 주변 지인을 통해 투자라고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했대요. 아내는 온라인 도박을 했대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금액이 커졌고 잃으면 되찾으려고 더 했다가 더 잃는 과정이 반복된 거예요. 백화점에서 쓴 돈도 어마어마했어요. 친구 명의 카드로 명품을 사고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친구는 그걸 알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직접 그 표현은 안 했는데 그날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들고 한참 말이 없다가 나온 말이 야, 나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였어요. 모든 걸 알고 난 뒤에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설마 그랬겠냐고. 근데 통장이 증명하고 카드 내역이 증명하고 등기부가 증명하더래요. 퇴직금 1억 6천은 이미 대부분 나가 있었고 아내 퇴직금도 아내 스스로 대부분 써버린 상태였어요. 아파트에는 아들 며느리 빚 보증을 섰던 게 연결돼서 경매로 넘어갔어요. 친구 명의 신용카드 대금이 누적돼서 신용불량 직전까지 갔고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건 친구가 62 되던 해 겨울이었대요. 아내는 나갔고 아들 내외도 나갔어요. 각자 갈 곳이 있었겠죠. 친구만 남겨진 거예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퇴직금은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됐어요. 62살에 완전히 무일푼으로 나온 거예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인력사무소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고시원 들어가고 그러다 지금 사는 월세방으로 갔대요. 보증금 100만 원은 형한테 빌린 거래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주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리 젊었을 때 제일 호탕하고 제일 잘 웃고 제일 시원시원하던 친구가 64세 인력사무소 일당으로 살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은 아직 안 받고 있대요. 63살부터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 신청을 안 했대요. 이유가 참 이상하면서도 이해가 가는 게
더 힘들면 신청하려고 라는 거예요. 마치 그게 마지막 카드인 것처럼. 지금 인력사무소 일당으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더 버티다가 정말 안 되면 쓰겠다고.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신청해도 되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국민연금을 꺼냈으면 진짜 바닥이라는 느낌. 그 심리가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친구 이야기가 특이한 케이스 같지요? 아내가 도박을 하고 아들이 주식을 날리고 며느리가 사기를 당하고 이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통계를 보면 이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금융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피해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이 친구처럼요. 그리고 온라인 도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이 되면서 중장년층, 특히 60대 이상에서도 도박 관련 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요.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잃은 돈을 만회하려다가 점점 빠져드는 패턴이에요. 이게 이 친구 아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퇴직금이 들어오는 순간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해요.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면 그동안 연락 없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가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친구처럼 아들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오랫동안 소원했던 형제자매가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오래된 지인이 사업 이야기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진심이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냉정해요. 퇴직금은 평생 땀 흘린 결과물이에요. 그게 2, 3년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친구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히 이 친구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겪은 일들이 어떤 부분에서 막을 수 있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과 생활비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 그게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게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할 자금이에요. 58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22년이에요. 1억 6천을 22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60만 원도 안 돼요. 거기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다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넉넉한 돈이 아니에요. 근데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큰 돈이 생긴 느낌이 들거든요. 그 착각이 위험해요. 두 번째로 가족에게도 돈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죠. 자식한테 어떻게 냉정하게 하냐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해지면 그 자식이 나를 부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나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까요? 이 친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거예요. 자식한테 다 줬는데 지금 혼자 인력사무소 다니고 있잖아요. 자식한테 못 해주는 게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노후를 지키는 게 자식한테도 결국 좋은 거예요. 노후가 안정된 부모가 자식한테 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배우자와의 재정 투명성이에요. 이 친구 경우를 보면 아내 퇴직금은 아내가 알아서 관리하고 친구 퇴직금은 친구가 관리하는 구조였는데 아내가 친구 카드를 몰래 쓰면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적어도 매달 우리 집 재정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는 서로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감시가 아니에요. 서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돈 앞에서는 투명해야 해요. 네 번째로 국민연금은 미루지 말고 제때 신청하세요. 이 친구가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있는 이유가 더 힘들 때를 위해 아껴두겠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은 아껴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신청하지 않는다고 돈이 더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덜 받는 거예요. 물론 연기연금 제도가 있어서 1년 미룰 때마다 수령액이 약 7% 정도 올라가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인력사무소 일당 15만 원, 18만 원 받으면서 32만 원 월세 내고 사는 분이 한 달에 50에서 60만 원 국민연금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50만 원이면 월세의 밥값 정도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수급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도 꼭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이 되시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이제 곧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제도를 모르거나 창피하다고 안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돈은 우리가 세금 내면서 만들어 놓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 주거 안정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2만 원 방에 살아요. 이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인데 인력사무소 일당이 없는 날은 그 32만 원이 엄청난 부담이에요.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친구 상황이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 그 집 한 채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요. 잠깐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 친구 생각을 계속했거든요. 잠도 잘 안 왔어요. 이 친구가 지금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 거예요. 사는 곳이 좁고 불편한 것도 힘들 거예요. 몸이 점점 힘든데 일당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친구가 가장 힘든 건 아마 혼자라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아들 내외도 있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60 넘어서 그 감당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포장마차에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야, 나 이거 누구한테 말 못해. 창피해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 창피해야 해요? 이 친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열심히 일했고 가족 믿었고 평범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 사람이 64세 인력사무소 다니면서 창피하다고 느껴야 해요? 믿었던 가족이 이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슬펐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노인 빈곤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 10명 중에 4명이 빈곤 상태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가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수백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안 하냐고요. 창피하다고 느끼니까요. 이 친구처럼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면서 사실은 가정적인 문제인데 개인의 실패로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이 특히 더 심해요. 우리 세대 남자들, 50대, 60대, 70대 남자들은 돈 없으면 입을 닫아요. 힘들다는 말을 못해요. 누가 물어봐도 괜찮아 하고 웃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는 술 한잔 하고 나서야
조금씩 나와요. 그것도 40년 지기 친구한테. 저는 그 사실이 그날 밤 제일 슬펐어요. 이 친구가 5년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오면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묻어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준비해야 할 이야기예요. 친구는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번에 이 친구를 만나면 같이 국민연금공단에 가볼 생각이에요. 직접 신청 도와줄 생각이에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40년 지기 친구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세요? 혼자 힘들어하면서 말 못하고 창피하다고 느끼면서 그냥 한번 연락해 주세요. 밥 한번 같이 먹자고.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거거든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50대이시거나 아직 은퇴 전이신 분들 꼭 들어주세요. 퇴직금 받기 전에 내 재정관리 원칙을 세우세요. 가족한테도 알리세요.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고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걸. 이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생존 원칙이에요. 그 원칙을 가족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나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챙기세요.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배우자한테도 자식한테도. 이건 본인이 해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이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부터 해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64세 인력사무소를 다니는 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예요.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몸이 힘든데 억지로 일해야 하는 건 좀 달라요.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겨야 나중에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믿을 사람을 잘못 믿은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믿음이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우리 세대가 참 그래요. 가족을 위해 다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좋은 부모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달라요. 자식이 부모를 평생 부양하던 시대가 지났어요. 나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요. 이게 차갑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날 포장마차에서 마지막으로 친구가 한 말이 기억나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계산은 당연히 제가 했고 친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야, 오늘 고마웠다. 그냥 그 말이에요. 밥 사줘서가 아니라 그냥 와줘서 고마웠다는 거잖아요. 들어줘서 고마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집에 와서도 계속 남아있어요. 5년 동안 이 친구한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어요.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남 얘기 같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말 못하고 혼자 버티고 창피하다고 느끼면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오늘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내 노후 자금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내가 얼마를 지키고 있는지, 어디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그 작은 확인 하나가 훗날 65, 70의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세요.